돈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을 아는데 그 전제가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제가 11년 전에 봤던 걸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보이는 쪽의 창문을 아마 폐쇄시켜버릴 거예요. 스스로 이제 완전히 망각 속으로 집어넣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화폐는 통화는 중앙은행 부채에 잡아요. 그러니까 화폐금융론은 극히 소수의 경제학 전공자들이 잠시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 공부를 시킨 게 비트코인이고,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삶을 포함한 이 우주가 중심이 있느냐라는 주제거든요. 이 세상에 만약 기준이 있고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중심에서 내가 얼마만큼 먼지를 따져가지고 나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사회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혼동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국익에 도움이 꼭 돼야 돼요. 국가하고 사회를 똑같이 취급한다? 이게 무슨 뭐 조선시대 때 사고방식이에요? 하다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데 왜 10억에서 100억은 똑같이 10배잖아요. 그게 금이 그 가격대에서 오래 있었어요. 시총이. 그러니까 그 금의 가격이라는 게 부자연스럽거든요. 미국을 비롯한 그 은행가들이 좀 억눌렀어요. 오랫동안 금을. 근데 억눌러다 지금 다시 튀어오른 건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기축 자산이 그 이상이 돼버리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억눌렀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그거예요. 돈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해도 금이 금 투자가 수익률이 너무 좋다, 계속 오른다 하면은 미국 국채를 왜 사지? 금을 사고 말지.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뭐 강남 부동산 왜 사지? 금이 더 안전한데. 근데 그게 안 오르니까 이제 대체 자산으로 막 주식도 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군요. 그게 금이나 코인 같은 게 너무 올라가 버리면. 절대적인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 속도 때문에 그런 건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제 망가지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40% 50% 폭락했을 때 세계 경제가 위축된 적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기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개인들만 했어. 그렇죠. 만약 근데 나스닥이 40%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그죠? 네. 그거 왜 그래요? 그 주류들의 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인스트리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장이 멈추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억 달러까지 갔는데 50억 달러로 조정을 받아. 그럼 세계 경제가 망하겠죠. 그 질량의 문제잖아요. 질량의 문제. 네. 그러면은 그렇게 덩치가 커져서 기관들 정부의 돈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오르면 그만큼 폭락도 있으니까 이걸 좀 조정하면서 관리합니다. 엄청나게 관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기해주신 서두에 얘기해주신 지식인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에 소외되어 있던 이분들이 한번 딱 깨달으면 10억까지는 그냥 가는 게임이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관리하지만 떨어질 거는 없는 거네. 이 게임은 이거는 주류 자산인 거네. 너무 안전하네. 이렇게 바로 깨닫게 될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깨달음의 시간이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네.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무관심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생각의 어떤 그런 얼개를 따져보면 다 전제가 잘못된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제가 맞았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을 아는데 그 전제가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저처럼 보일 거예요. 제가 11년 전에 봤던 걸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은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막 저거 뭐 이상한 자산 권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방송계에. 에이, 지난번에 살짝 조정 왔는데도 또 댓글 보면 사기꾼 소리 나와요. 아, 그래요? 그 예전 한 1, 2년 전에 비하면 1년 전부터는 많이 달라졌고요. 그쵸. 뭐 사실 처음에 비트코인 유튜브 틀었을 때만 해도 켰을 때만 제가 비트코인 갖고 있으니까 내가 펌핑해갖고 사람들 속이고 있다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다는 사람들 포함해서 조금 아는 친구들이 와갖고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었죠. 그 정도 이제 시비는 저한테 안 걸죠. 저도 교수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게 이과적인 기술적인 현상,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뭐 빛보다 빠른 이런 전송 속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미국이 달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코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저는 한 2, 3년 전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품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거는 기술로 판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11년 전에 교수님이 보셨던 이게 미국이 품을 수밖에 없다가 이제는 비판했던 사람들, 주류 사람들도 곧 깨닫게 될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그렇죠. 깨닫지 않기에는 지금 너무 커져버렸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한강에 나가야 보이던 외계 물체였는데 지금은 집에서도 보여요. 창문만 열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 중에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쪽의 창문을 아마 폐쇄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완전히 망각 속으로 집어넣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내가 뭘 놓쳤을까를 반추해 보겠죠. 그게 지식인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실 거라고. 그렇죠. 지식인이
지식인이니까 원래 지식이라는 그 속성상 그 반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지식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반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뭐 A라는 게 들어왔다가 B라는 게 들어오고 이게 모순이면 그냥 B를 또 해요. 또 C가 들어오면 또 C에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한 건 사실은 익숙해진 거죠.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익숙해진 거죠. 맞아요. 네. 지금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물리학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는데 지식인들은 익숙해진 거 가지고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상충이 되는 거 가지고 계속 탐구를 하다가 지금까지 외면했는데 탐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부딪히니까 지금은 이제 현상을 부정하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잖아요. 네. 비트코인. 그럼 자신의 가설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수정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특히 경제학자들 속에서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좀 인정하고 떠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워런 버핏은 뭐 성공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워런 버핏이 뭐 현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지식인은 아니죠. 전문 이론 분야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로 성과를 거두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런 경제 현상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여태까지 이거는 없어질 거고 망할 수밖에 없고 말이 안 되는 돈이라고 했던 그런 노벨상 받는 분들이 네, 그렇죠. 이젠 진지하게 들여다볼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현상에 맞춰서 가설도 세우고 그렇죠. 자신들의 전제를 다 바꿀 필요 없어요. 몇 개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 핵심이 뭔가요, 교수님? 뭐 여러 분과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결국은 쪼리고 이제 선문답으로 물어보셨으니까 선문답 답하자면 이 세상에 기준이 있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기준이 있다. 이 세상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손을 삥 둘러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올라오고 같이 내려가면 우리가 멈춰져 있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손을 붙잡고 바다에서 이렇게 안전 뭔가 조끼를 입은 다음에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도대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해요. 세상이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다 우리가 손을 붙잡고 바다에서 같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끔 이제 손을 놓치죠. 낙오되고. 그럼 나 혼자 막 부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기도 부유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저보다 좀 덜 부유하고 있는 거죠.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이 막 요동칭에 나오니까 이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 착각을 한 거죠. 지식인들이. 저렇게 요동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 기준점을 삼어? 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더 요동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앞으로 더 요동칠 거예요, 여기가. 실제로 지금 달러 패권에 대해서 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달러 시스템이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은 달러만 봤는데 경제학을 적어도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달러는 표면이고 이면에는 미국 채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의 눈에 띄기에는 미국 채권이 괜찮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채권이 흔들린다는 거는 결국 달러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인이 아닌 사람은 이것마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도 공부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달러라는 표면하고 미국 채라는 그 핵심이 같이 있다라는 거는 연준 대차 대조표만 읽을 줄 알아도 아는 건데 이걸 이해하려면 그래도 화폐금융은 1장 2장은 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비트코인 투자액을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비트코인을 대중화폐 처음 강의하면서 우리가 쓰는 돈은 중앙은행의 부채다라고 그랬더니만 회계사라는 사람 자기가 회계사라고 하면서 장부라는 건 꼭 양측에 적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심하게 얘기했어요. 회계 과목에 아무리 화폐금융이 없는 걸 내가 알지만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그렇게 자기 다른 회계사들이 창피하게 이렇게 다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그 교과서 봐라. 찾아서 써있다 정확하게. 화폐는 통화는 중앙은행 부채에 잡아요. 자산에는 이제 채권을 잡는 거죠. 네. 중앙은행.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회계사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 과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폐금융론은 극히 소수의 경제학 전공자들이 잠시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 공부를 시킨 게 비트코인이고 교과서 수준의 화폐금융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걸 또 깨달아. 이 철학적 수준의 화폐금융론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주는 지적 자극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식인분들한테 너무 재밌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밌죠. 재밌죠. 제가 처음에 쓴 비트코인 강했다 책이 사실 박쥐이야기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그 화폐 창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비트코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다는 거를 논증하게 쓴 건데 그걸 보고 반응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보고 야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비트코인 그거 허구야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허구네? 어떤 게 더 허구인지 진짜 견줄만 할 정도로 허구예요 이게. 저는 교수님 그거 생각나요. 저희 우리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요즘은 강사분들이
EBS 뭐 자본주의 돈인가 뭐 그거 몇 개 보고 와라. 거기 초반에 말씀하신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 찍어내고 그거 부채로 잡고 막 은행 거칠 때마다 통화 승수로 막 10배씩 늘어나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봐도 사실 이해가 되냐 하면 그게 잘 이해를 되진 않거든요. 그냥 뭔가 돈이 막 찍어져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건데 이걸 파고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달러 시스템, 원화 시스템은 달러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더 하위니까 그냥 이것 전체도 허구니까 비트코인이 특별히 더 허구일 수가 없고 오히려 얘는 발행량도 제한돼 있고 맘대로 못 얘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삶을 포함한 이 우주가 중심이 있느냐라는 주제거든요. 중심이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의 그 소크라테스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고민해 왔던 거예요. 이 세상에 만약 기준이 있고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중심에서 내가 얼마만큼 먼지를 따져가지고 나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주론에서도 중요한, 실제로 천체 물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사회를 설명할 때도 은유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결국 중심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사고를 멈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입식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데 국가가 만든 학교에서는 국가가 중심이지 않을 수 있냐라는 가능성 자체를 고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완전 조선시대. 왜냐하면 근대 국가는 시민들 간의 약속을 기반하고 있는 건데 무슨 조선도 아닌데 국가가 모든 도덕과 계율과 헌법과 모든 거의 중심이라고 믿게끔 만들어 놓고 의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근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컴퓨터 사이언스 학자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분이 마치 경제학자처럼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듣고만 왔는데 이분이 헷갈리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혼동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던 거예요. 국익에 도움이 꼭 돼야 돼요? 아니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칼은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하고 쓸모를 또 착각해요. 칼은 쓸모가 있잖아요. 쓸모 있죠.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애매하죠. 물론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냐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뭐 시칼로는 가치가 있다. 그러면 핵미사일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핵미사일은 여기 쓸모는 별로 없지만 쓸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죠. 그게 있어야 방위력이 되니까. 지구를 멸망시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칼 같은 거는 쓸모하고 가치가 이게 미세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둘이 같고 네. 쉽게 정의가 되는데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치하고 쓸모가 이게 벌어지면서 이게 무기 산업 같은 거, 담배, 아편, 헬로폰 이런 수준으로 가면 이게 이념의 문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질문이 아니거든요. 하물며 이런데 국익하고 이걸 일치시킨다. 사회적 이익이 국익이다.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일제시대 때 내가 눈이 왔을 때 우리 집 앞마당을 치웠어. 사회에 도움이 돼야 안 돼? 그럼 사회에 도움이 된대. 그 당시에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일제에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일제에 도움이 되네. 그럼 친일파네?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웃었어요. 일제시대 때 내 집 앞 눈을 치우면 친일파입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치지 말라고 치워주는 건데. 야,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조선시대 때부터 나타난 현상인데요. 국가하고 사회가 단일 민족인데다가 작은 한반도에서 같이 북적대며 살다 보니까 사회와 다른 국가와 다른 사회 자체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거죠. 베네수엘라 국가한테 비트코인은 절대로 안 좋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사회도 안 좋을까요? 사회인들한테는 그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너무 좋죠. 개인들한테 좋은 것 말고 사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회는 비트코인 때문에 그럭저럭 왔어요. 그 어마한 시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종말론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받은 돈을 오늘 다 써버리지 않으면 내일은 가치가 줄어든다 하면 사람들이 막 러시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국가가 붕괴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붕괴돼 버려요. 사회가 붕괴되면 이 사회적 동물이 인간 살 수가 없거든요. 국가는 붕괴되더라도 사회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걸 잘 아는 민족 아닙니까? 10년 동안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키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사회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하고 국가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 또 시비 걸고 그게 국가냐 정부지 뭐 이러는데 됐고. 그러니까 국가와 다른 사회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하고 사회를 똑같이 취급한다? 이게 무슨 뭐 조선시대 때 사고방식이에요. 정근대적이. 야, 저는 교수님 방금 그 말씀 듣고 전율이 돋는 게 저는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이쪽을 막 공부를 나름대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념적으로 부딪히는 게 그거거든요.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악이다. 왜 이걸 하면은 여기 기존에 여기서 잘 거주하던 집주인이나 전세입자, 월세입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혹은 뭐 서울을 위해서 올림픽을 위해서 여기를 깨끗하게 개발해야 경쟁력이 생기니까 싹 쓸어버리고 밀고 아파트 올리고 좋은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돈이 없는 분들은 떠나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사회를 공동체를 파괴한다라는 논리가 있고 반대로 이게 국익을 위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해서 온 거 아니야. 이게 엄청 이념적으로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근데 이런 논리 여기서 부딪힐 때 보면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막 이게 하나를 정하면 이제 못 빠져나와요. 거의. 예, 그렇죠. 무조건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 무조건 예.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양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이념화라고 해요. 이념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이념화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거북선이 있는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역사학계에서 정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은 없거든요. 근데 거북선이라는 게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념화되어 있어요. 철갑선. 영- 세계 최초 철갑선. 영국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거북선은 철갑선이 아니라 나무 목선이었다라고.